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또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시대와 문화가 달라지면서 설에 차례상 차리지 않거나 간소화하는 가정도 많고 연휴를 맞아 국내외로 여행 떠난 분들도 많지만 하지만 아직 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고 또 자주 뵙지 못하는 친지들을 만나는 따뜻한 시간이죠. 네, 이번 주 설 연휴 맞아서 정관용의 시사본부 설날 테마기획 3부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1부 시간 건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느리게 나이 드는 법, 모두의 관심사죠. 여기에 대해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2부 시간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주제로 세자녀 출산지원재단의 김영식 이사장 함께 만나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김유아 씨. 네, 지금 시간대 이동이 빠른 속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례 지내고 아침 먹고 출발한 분들 많으셨죠? 정체가 워낙 순식간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경부고속도로 1번은 아직 부산 쪽 이동이 많이 어려워서요. 총 81km 정체 길이 보이는데 그중 천안과 옥산 통과가 가장 어렵고요. 서울 쪽으로는 경남인 양산에서 막히고 북대구와 칠곡도 속도가 떨어지다가 회덕에서 청주를 지나 옥산까지 충청권에서도 총 16km 정도 부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입장과 안성, 수원 등에서 어렵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보다는 서울 쪽이 더 막히고 있습니다. 동군산과 서산 휴게소, 당진과 평택에서 막히는데 금천까지의 총 정체 길이가 70km 가깝게 이어지고요. 논산 천안선은 정안 지역과 차량 터널을 중심으로 양방향 많이 막힙니다. 본가가 수도권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명절 당일에 이 정체가 심한데요. 지금은 서쪽에 차량들이 많아 송내와 김포에서 양쪽으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고요. 평택 시흥선도 송산마도 정체가 양방향 극심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서 김려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설날 테마기획 제1부 건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여성 기준으로는 만 90세가 넘을 정도로 오래 사는 건 참 드문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늙어가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느리게 나이 드는 방법, 여기에 이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오늘 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란 책도 펴내신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희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이렇게 소개하고 나니까 네. 제 기억에 종합병원에 노년내과가 따로 있는 병원이 별로 없어요. 네, 많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도 있고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또 수도권에는 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있고 빛골 전남대병원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시는 한 서너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노년내과로는 또 그렇긴 한데요. 또 어르신 진료 클리닉이나 가정의학과에서도 비슷한 진료를 하시는 것들을 포함하면 한 10군데 정도가 비슷한 저희 형태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 내과와 노년내과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 20년 동안 내과의 전문화가 굉장히 이제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과 안에서도 그렇죠. 네, 아마 종합병원 이용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면 심장내과. 네, 그렇죠. 이제 혈압약 주시는 분도 따로 가시고 또 당뇨약 주시는 선생님 따로 만나시고 또 콩팥 기능 떨어지면 또 신장내과도 가시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과를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노화를 경험하다 보면 결국엔 문제가 많아지고 고장난 데가 결국에 많아지는 셈인데요. 이러다 보면 특히 후기 고령자, 그러니까 75세 이상 분들에서는 일종의 지휘자 역할 또는 주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엔 환자의 전체의 기능적 또는 의학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이제 뭐 병이 이제 또 약과 충돌한다거나 약이 너무 많아져서 약끼리 충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덜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질병보다 기능이 좀 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돌봄 연계 쪽으로 이제 간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좀 질병보다 더 앞에서 좀 보는 진료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관점이네요. 네. 사람을 질병보다 먼저 본다. 네. 다른 뭐 심장내과다, 신장내과다는 질병 우선으로 보는데, 네, 물론 기본적으로 의학이라는 게 사람을 봐야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해당 질환만 주로 보시는 경향성이 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년내과는 또 이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질환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영어로 말하면 토탈 케어를 해주는.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정 교수님은 굉장히 젊으신데 어쩌다가 네. 이 과를 하시게 됐어요? 예, 제가 의과대학 이제 다닐 때 본과 3학년에 처음으로 병동 실습을 나가는데요. 예, 그때 공교롭게도 처음 나간 병동이 노년내과 병동이었습니다. 노년내과가 있는 데서 하셨구나.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예. 실습을 돌 때였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2학년 때 보통 내과 실습을 돌면 어떤 진단을 하면 약을 처방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결국에 의식 저하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코마일 수도 있고 또 선망일 수도 있는 건데요. 이제 이분을 결국에 응급실에서 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노년내과로 입원을 하셨는데 저희 선배 선생님께서는 약을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환자분이 결국에 의식이 깨고 집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약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약이 많았는데 그 약 중에서 의식을 떨어뜨릴 만한 그리고 전해질 이상을 초래할 만한 약들을 쳐낸다고 표현을 하죠. 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각종 질환을 앓고 계셔서 그렇죠. 그동안 이제 다 다른 과를 방문하시면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약을 처방 받으신 거구나. 그렇죠. 그죠? 소변도 잘 못 보시고 콩팥도 안 좋고 심장도 문제가 있고 혈압도 있고 우울증도 있으신데 이제 그 중에서 우울증 약 하나가 소금 수치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이었는데요. 예. 이 약을 의식 저하.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딱 끊으시고 그러고 나서 소금 수치가 올라오면서 의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내과 때 배웠던 거랑 완전 정반대의 접근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신기한데 문제는 이분이 결국에 응급실에서 경험한 과정들을 보면 뭐 머리 MRI도 찍고 또 요추천자라고 해서 뇌척수액 검사 이렇게 등에서 물 뽑는 검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원인을 못 찾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약만 끊었더니 환자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의사가 재밌어서. 한 거는 뭐 처방이 아니라 백이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남들은 못 푸는 어려운 문제를 나도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몇 년 차세요? 그러니까 노년내과를 하신지. 네. 그래서 노년내과를 하겠다고 제가 결심을 한 지는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사실 이제 통합내과라고 해서 입원 전담 의사도 하고 또 이제 노년내과 하다가 박사 과정으로 또 생물학도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과정이 있어서 15년 동안 실제 노년내과 진료를 한 거는 지금 이제 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과 트레이닝 포함하면 내과 의사로서는 한 12년 정도 진료를 했고요. 근데 이제 노년내과라고 하는 데서 5, 6년 환자들을 보시고 네. 그 경험에 바탕을 둬서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이 맞습니다. 책을 쓰신 계기는? 제가 이전에 이제 노화와 관련된 책을 2권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내고 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어땠냐면 너무 구체적인 조언을 하면 오히려 이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좀 두루뭉실하게 좀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뭐 경박단소한 식사를 하시고 등등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이제 그 책들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고요. 또 환자분들이 실제로 진료실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드시고 고기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절식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운동도 거꾸로 본인 체질에 안 맞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침서처럼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 체질이 어떤 상태이며 그래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쉴지를 마치 손을 잡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특히 이제 제 환자분으로 오시는 분들 특히 70대 분들까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느리게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결국엔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몸을 쓰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습관이라는 게 그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 습관들이 대개는 20대, 30대, 40대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가 어느 정도 굳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굳어지는 것들이 3, 40년 더 유지가 되면 보통은 7, 80대가 되었을 때 불편한 것들의 원인이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물론 좋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결국에 중용의 어떤 지점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약간 왼쪽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약간 왼쪽으로 간 게 오랜 시간 누적되면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간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정말 앞쪽 근육이 너무 짧아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쁜 자세가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척추 문제가 생기고 무릎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못 걷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것 때문에 코어가 취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 30, 40대에는 느끼지 못하고 뭐 5, 60대까지 돼서도 못 느끼는데 그때 한번 점검을 해서 방향을 바꿔주면 제가 원하는 거는 8, 90대에도 잘 걸어 다니시고 원하는 거 드실 수 있고 일상생활 하시는 게 목표인데 그게 잘 나이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점검할 수 있을 때 점검을 하고 방향을 조금 조정을 하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습관의 교정입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제 그 어떤 어르신의 경우 고기도 드시고 막 드셔야 되는데 오히려 절식하는 경우도 있더라.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처럼 사람마다 뭐 체질도 다르고 유전적 요인도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똑같은 습관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를 이번에 하려고 했던 거는 결론적으로 생애 주기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적인 또는 숫자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해야 될 게 달라질 수가 있고 내 몸에 예를 들어 체지방률이나 또는 내 몸의 질환 정도 어떤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해야 될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육과 지방을 다 늘려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야 될 수도 있고 둘 다 빼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스트레칭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유산소 운동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선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방법들부터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자신이 현재 속한 나이대를 고려하고 자신의 현재 질환 상황을 고려하고 자신의 지금 현재 체질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우선 맞춤형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저한테 오시면 저희는 실제로 영양사 선생님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또 이제 운동센터가 병원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운동치료사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일하고 또 근골격계 문제가 있으면 재활의학과 선생님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다 학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문제를 현재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조언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게 또 오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최대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애 전환기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하는데요. 그 생애 전환기가 지난 다음에는 보통은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또 씹는 힘도 약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이나 공복 유산소 운동 오늘도 아마 그 얘기를 더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반대로 오히려 지금 오늘 이제 설 연휴잖아요. 보통 설 연휴 때 드시는 음식들이 뭐 살찐다 이렇게 막 많이 나오는데 고지방 고단백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보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식사를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우리가 완전히 배부를 때까지 드시지 말고 80%만 드시라고 하지만 생애 전환기 지난 분들은 이런 보양식을 100%, 120%까지 드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제 식간에는 오히려 간식도 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우선 삶의 균형이 첫 번째 파트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먹기.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하기. 그다음 네 번째가 뇌 건강 챙기기.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되는데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노인의학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에게 중요한 것. 영어로는 what matters라고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데
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올바라야 첫 번째로는 자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에게 중요한 게 올바른 목표 설정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맞는 나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애 주기와 체질에 따라서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건강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나한테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목표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기 돌봄에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기 돌봄에 인색하다. 네, 일에 빠지면 그냥 일에 빠지고 네. 뭐 엄청 마시고 그냥 뭐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예, 있고요. 예. 이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90년대 마인드셋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이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60살 정도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 어느 순간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지 자원을 뭐 소모하는 입장이 되거나 또는 그 이후에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굳이 이렇게 폐지 어르신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폐지 죽기. 네, 이게 노년 빈곤의 결과로 억지로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어. 제가 이제 어르신들 또 해외 연구나 우리나라 분들 또 이렇게 삶의 궤적들 연구를 하다 보면 실은 이 65세라는 게 숫자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70살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삶이 지금은 거의 90대까지 이렇게 고무줄처럼 쭉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65라는 숫자는 그냥 이게 시간이 왜 뭐 저녁 6시가 지나면 그냥 그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지점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사회 활동을 지속한다든지 이런 것들 계속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그게 사실은 치매 예방, 노쇠 예방이 되고 질병 예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삶의 목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젊었을 때는 오히려 너무 급해서 너무 많이 일하고. 네, 너무 많이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별안간 또 은퇴를 이제 하게 되면 그때 은퇴하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알겠습니다. 있고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또 건강이 빨리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삶의 균형에서 특히 나이가 좀 들었어도 네, 돈을 버는 일이건 돈을 벌지 않는 일이건 맞습니다. 뭔가 사회적 활동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따가 뇌건강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사회활동을 봉사활동이건 종교활동이건 직업이건 지속한다는 것은 몸도 사용하고 사람도 만나고 네, 머리를 머리도 사용을 쓰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결국에는 노쇠와 치매 예방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삶의 균형을 그러니까 젊어서 혹은 노년기 이렇게 65라는 숫자로 가지고 이제 완전히 1과 0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너무 과로하지 마라. 쉽게 네. 말하면 맞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 마라. 네, 그 얘기군요. 네, 그렇기도 네. 하고요.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젊어서도 충분히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봐야 그렇죠. 고장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그래야 생애 전환기가 오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가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노년기가 됐을 때는 또 이미 내가 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안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연령에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아 소화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 잠을 자죠. 자게 되죠. 뭐 14시간, 15시간 예. 이렇게 자는데 성인은 평균적으로는 7시간 반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정도가 평균적인 수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해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노년기에 아무래도 한 번에 붙여서 오랜 시간 잠자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자주 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실은 사람의 뇌와 몸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젊은 성인과 노년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노년기도 7시간 반 정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 이거죠? 똑같이 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뭐 낮에 약간씩 낮잠으로 보충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파트가 삶의 균형이었고 두 번째 네. 먹는 거. 네. 아까부터 이제 여러 차례 그 먹는 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예. 먹는 거는 이제 가장 기본은 자연스러운 식사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식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60년대, 70년대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집밥이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 패턴입니다. 그것도 60, 70년대. 네. 그때는 고기 못 먹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를 별로 안 먹게
먹기도 했고 당분을 적게 먹었고요. 또 가공식품도 굉장히 적게 드셨죠. 그 식사의 패턴이 이제 제가 박물관, 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구경을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좀 짜기는 한데요. 그 간만 좀 줄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장수마을이라고 알려진 블루존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블루존들도 사실 지금은 식단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블루존의 옛날식 식사들이 100세 건강을 만들기 위한 식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식사 패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실 못 살았죠. 그렇죠. 블루존도 사실은 굉장히 척박하던 동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충분히 도정할 여력이 없고 또 붉은 고기 그러니까 쇠고기 같은 거를 풍족히 먹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느리게 나이 드는 노화 속도를 느리는 식사가 되고요. 이건 간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밥하고 국하고 그렇습니다. 김치하고 야채 몇 가지. 그렇습니다. 나물이나 이런 거. 네. 그리고 생선이나 닭, 뭐 달걀 이런 거 조금 먹는 정도죠. 60, 70년대 생선 달걀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는 못 먹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블루존 식사라고 알려진 가장 그 유명한 장수 식사가 보면은 95%의 단백질을 콩이나 혹은 곡물,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으로 섭취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거는 이렇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식사 습관은 생애 전환기 직전까지 하시면 되고요. 생애 전환기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몇 살입니까? 보통은 한 60대 후반 정도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 후반에도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젊어서 계속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유지하면 생애 전환기는 늦게 옵니다. 생애 전환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네.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근육이 좀 축나는 것 같고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고기가 안 땡깁니다. 이때부터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씹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징조가 어떤 거를 보면 아냐면 뭐 이렇게 한번 앓고 나면 독감이나 코로나 앓고 나면은 3, 4kg씩 쑥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이러고 나면은 갑자기 그때부터는 아침을 안 먹는 게 속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이때 갑자기 내가 소식이 너무 잘 돼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면서 체중이 너무 이상하게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소식이 너무 편한 것 같고 이거 건강한 습관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그게 생애 전환기군요. 예, 그때가 이제 한번 몸이 바뀌는데 우리나라 분들 보통 그래서 이 한번 바뀌는 이후에 보통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해지시고 허리가 굽고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겉에서 알겠어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쇠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 시기에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잘 먹어야 된다. 네, 이때부터 드셔야 되는 게 흰쌀밥에 고깃국입니다. 이 밥에 고깃국 원래 먹어야 된다고 하던 거 있잖아요. 이거 오늘 이것만 외워도 정말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이제 그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들 만나보시면 최근에 갑자기 원치 않게도 체중이 이제 막 5% 이상 그러니까 60kg인데 이제 5%면 한 3kg잖아요. 그 정도 이상 갑자기 빠지시고 고기가 안 땡긴다. 그럴수록 고기 먹어라. 그럴수록 이제 빨리 드시고 근력 운동 하셔서 이걸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젊었을 때는 오히려 막 맨날 고기 먹고 폭식하고 이러는데 젊었을 때는 60, 70년대 자연식처럼 먹어라. 네, 맞습니다. 그냥 밥, 국, 김치, 나물 반찬, 채소. 네, 밥도 잡곡밥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콩 많이 넣어서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소식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나이 들었음을 느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먹어라. 네, 이게 특히 동양하고 서양이 많이 달라요. 우리 저도 얼마 전에 아침마당을 나갔었는데요. 보통 이런 아침마당이라 이런 데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서양의 가이드라인들 가지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60, 70대가 되어서도 아침에 채소 드셔야 되고 절식하셔야 되고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많이 걸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미국 분들 보면 정말 뚱뚱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특히 일본 책들을 많이 보게 되면 일본 분들이나 한국 분들은 오히려 연배가 드시면서부터 오히려 마르고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뇨도 마른 당뇨, 근육이 없다 보니까 당 조절 안 되고 이런 게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애 전환기에 몸이 한번 바뀌는데 이게 보통 60대 후반에 오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고단백으로 잘 먹고 근력 운동도 해줘야 한다. 맞습니다. 자, 12시 35분 향하고 있는데요. 잠깐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하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나빠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강릉 6도, 광주 제주 10, 부산 11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고 평년보다 2, 3도 높겠고요. 다만 강원 태백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일요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이 체감 온도가 좀 떨어져 쌀쌀한 느낌 들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 월요일은 서울 영상 10도 등 대부분 1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황으로 변했고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점차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경북은 오늘 오후에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역시 대기질이 나쁘거나 전국적으로 매우 나쁘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또 충남과 전라권에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고요. 전남 남서해안은 오후까지, 제주는 저녁까지 가끔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제주에는 비나 눈 예보가 좀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2, 3도 낮아져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약간 춥겠고요. 강원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집니다. 모레 월요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바람이 강해지고 동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 밤부터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해상 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4.7도까지 올랐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항상 보면 명절 당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도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요. 감안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볼게요. 서울 쪽으로 귀경하는 차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 쪽의 정체도 길게 이어지는데요. 점심시간 이후로는 양방향 모두 비슷하게 혼잡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당일인 만큼 귀경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한다면 서울까지 7시간 40분 정도 걸리겠고요. 목포에서는 7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또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신다면 4시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귀경 정체가 가장 심한 곳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60km 가까이 막히고 있는데요. 특히 당진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쪽의 이동 많이 답답하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 쪽의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설날 테마기획 일부 건강하세요. 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에 대해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삶의 균형. 젊어서는 너무 과로하지 마라. 나이 들었다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계속해라. 네. 한마디로 먹는 맞습니다. 거. 젊었을 때는 오히려 밥국, 김치, 채소 위주로 먹어라. 네. 오히려 생애 전환기 나이 들었음을 느낄 때부터는 고단백을 추구해라. 그렇습니다. 와, 한마디로. 정리가 예술이네요. 세 번째 파트가 운동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운동해야 합니까? 네, 운동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중용을 향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때에 따라 해야 되는 운동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마르시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운동 가이드라인들을 보게 되면 뭐 젊어서도 유산소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나이 들어도 유산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50대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게 30, 40대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50대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굳거든요. 근육과 뼈가 굳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늘려주는 스트레칭.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7, 80대가 되었을 때 걸어도 이 걷는 게 몸에 상처를 입히지를 않습니다. 네, 결국에 관절 가동 범위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결국에 그 연골이 충격을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골 갈아 끼워야 되는 경우가 이제 일찌감치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중년 되면 스트레칭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6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근력 운동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아. 네.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네, 근육을 저는 이제 뭐 보약처럼 보호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게 생애전환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점 정도가 되면 보통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거 한두 가지 정도 가지시게 되시고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정도로 근력 운동하고 단백질 먹어도 근육 만드는 몸의 효율성이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근력 운동을 따로 챙겨주지 않으면 근육이 축이 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목숨 걸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근육군들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걸 이제 코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코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배근육? 그냥 복근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 숨 쉬는 근육, 횡격막이라고 하죠. 숨 쉬는 근육부터 복근, 등 근육 그리고 골반저 근육하고 그리고 가장 내 몸에 가까이 달라붙어 있는 대퇴골 근육들, 예. 대퇴부 근육까지를 다 코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요. 파워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파워존. 이 근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계단 오를 때 많이 쓰이는 근육이고 예. 우리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또는 화장실 가서 대변 보거나 이럴 때도 쓰이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근육들이라고 정말 보시면 중요하네요. 됩니다. 네. 제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헬스클럽 다니고 할 필요도 없고 네, 앉았다 일어나기, 맞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네. 팔굽혀 펴기 네. 3가지만 하면 된다던데.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그 운동들도 플랭크 거의 팔굽혀펴기랑 비슷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죠.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그 누워서 엉덩이 들기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요실금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런지라고 해서 또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걷기 운동인데요. 앉았다 일어나면서 걷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네, 그런 운동들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이 내 코어 근육을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이 그 코어가 단순히 그냥 근육 기능, 근육 건강 때문에 저는 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네. 이게 결국에는 뼈 건강도 좌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기운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호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코어가 좋으면 변비가 안 오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60대 중반 되면 밤에 소변 자주 보러 가세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낮에 또 소변이 그냥 물이 몸 아래쪽에 좀 몰려 있다가 이게 밤에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코어가 튼튼한 분들은 그런 것들로 줄어들게 되고요. 네, 소화도 잘 되고요. 위식도 역류도 줄어들게 되고 모든 이런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기능들이 코어가 튼튼하면 또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어를 항상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시절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네, 그리고 50대부터는 스트레칭 포함시키고. 네, 맞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근력 키우기. 네, 맨몸 근력 운동, 특히 코어. 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코어를 운동을 좀 배우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10에서 15분 정도 그냥 뭐 밥 먹듯이 아침 저녁 습관이 되어서 하시게 되시면 제일 좋아지는 건 하여튼 밤에 소변 보러 가는 횟수 줄어드는 게 일단 먼저 좋아지실 겁니다. 예. 앉았다 일어나기,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대략 이렇게 외우면 되죠?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윗몸 일으키기는 좋긴 한데 또 어르신들은 사실은 목이나 허리가 안 좋으셔서 함부로 하시면은 오히려 디스크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운동 전문가를 찾아가서 현재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는지를 좀 배운 다음에 또 동작도 점검받고 이렇게 해서 특히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잘 하고 있는지 몇 번 정도는 점검을 받으시다 보면 이제 운동 방법이 이제 나한테 습관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4번째가 이제 뇌 건강 챙기기입니다. 네. 특히 요새 이제 치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뇌 건강을 어떻게 챙기면 됩니까? 뇌 건강은 우선은 몸 건강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치매 예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뇌의 노화 속도 자체를 느리게 만드는 건데 이것은 몸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 다른 습관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뇌혈관 건강 그리고 뇌에 어떤 독소가 쌓이지 않게 만드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절주 금연, 건강하게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린 결국에 균형 잡힌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것들이 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예.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혈관 관리인데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질환에 대해서 처방하시는 것들을 약을 잘 드시고 또 이 약을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생활 습관 만드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혈압, 당뇨 같은 것이 네. 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또 뭐예요? 그게 예방하는 역시 그냥 것은 몸의 느리게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그럼 거죠.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병이 생기게 되면 5, 60대에는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예. 뇌혈관이 이제 결국엔 찌글찌글해질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혈관의 문제로 뇌가 다치는 일이 적어지는 거죠. 예. 세 번째가 이제 뇌 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인지 예비능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예. 결국에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똑같이 뇌가 예를 들어서 30만큼 쪼그라든 사람이 A, B가 있어도 이제 A는 예를 들어서 인지 예비능, 뇌 기능이 평소에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거의 안 했다. 그런데 B는 이런 노력들을 평생 했다고 하면요. 이제 B는 결국엔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면 되느냐. 뭐 해야 돼요? 뱅글뱅글 돕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뱅글뱅글 다 도는데요. 결국은 하나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신체 활동, 운동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머리를 많이 써라. 머리를 적극적으로 많이 쓰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 친구분들하고 고스톱 열심히 치시는 노인분들 네, 많잖아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회 활동이 또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운동, 인지 활동, 사람 만나는 거 다 하는 거 방법이 결국에는 사회 활동이죠. 그렇죠. 네, 평생 그렇죠. 현역을 유지하게 되면은 예. 자연스럽게 뇌 기능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치매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치매에서 아주 멀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내 뇌가 쪼그라든다 하더라도 또는 설령 치매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습관을 유지하게 되면 치매가 생길 만큼의 뇌 기능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네. 항상 높은 거리를 유지할 많은 뭐랄까요 먼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일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7080이 되셔도 실제로는 치매가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아유 나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러고 혼자서 우두커니 텔레비만 보고 이러면 네. 당연히 치매가 빨리 오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께서 치매가 빨리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고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이제 은퇴 이후에 또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거 하기 싫은 그런 그렇죠. 생각들이 있으시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무나 만나러 가기는 또 싫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댁에서 뭐 이렇게 사케나 이런 거 드시면서 TV 보고 계시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생애 전환기 시기에 이제 치매가 확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조금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춘다 하더라도 봉사활동이나 이런 사회활동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려고 하고 네, 안 쓰던 글도 써보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어떤 뇌 인지 예비 능력이 커진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뇌가 쪼그라들어 있다 하더라도 치매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뇌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하니까 결국은 우리 정 교수님 아까도 강조하셨지만 중용이네요. 중용. 맞습니다. 과하지 말아라. 네, 그러나 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떤 65라는 숫자는 좀 잊었으면 좋겠고요. 그건 지나가는 거다. 네,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 70대 초반이니까 65세 되면은 그때부터 병치레 하시면서 한두 번 예를 들어서 뭐 중풍이 오거나 하면 돌아가시는 건데 지금은 심지어 병이 쌓이고 쌓여도 그 병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100세까지 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65라는 숫자는 잊고 70대, 80대, 90대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이제 잘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점 우리가 지금 천천히 나이 든다 표현을 썼지만 네.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콱 한 10년씩 있던 그 어떤 노화의 단계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수정체는 갑자기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딱딱해지고 이런 식으로 눈에 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밀도는 여성분들은 보통 완경을 하시게 되시면 그때 확 떨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화라는 거는 우리의 세포와 조직에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년에 1년씩 노화가 진행이 되고 어떤 사람은 1년에 1.5년씩 노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쌓여서 결론적으로 어떤 장기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게 밖에서도 관찰될 정도가 있으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예. 그 계단식으로 단속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내 몸 그리고 내 마음에는 조금씩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70대가 되면 그럼 이미 늦었느냐? 늦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를 저희가 해보면 예. 70대 후반의 독거이신 분들을 댁에서 끌어내서 운동을 시켜드리고 또 영양 상태를 개선해드리고 우울증과 치매를 중재해드리고 불필요한 약 정리해드리고 이런 중재들을 수행하게 되면 사실은 한 6개월 정도만 노력을 해도 10년 정도 신체 기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 10년이나? 네. 그리고 오. 이제 해외에서 한 연구는 또 다른 각도로 했던 건데요. 예. 50대의 비교적 좀 뚱뚱한 남자분들 모아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이 정도 했더니 명상도 조금 하게 하고 스트레스 푸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한 2달 정도만 노력을 하면 생물학적인 나이, 그러니까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병이 많고 좀 숫자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항상 노력을 하시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절대 늦은 시점이란 없다. 네, 없습니다. 아까 그 먹기 얘기하실 때 젊어서는 채소 위주로 먹되 네. 생애 전환기 지나면 적극적으로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60대인데 네. 난 이미 젊어서부터 고기를 왕창 먹었어요. 네. 근데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 네. 일단은 그것도 중용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면 좋은데 결국에는 질환의 패턴과 현재의 체형을 보셔야 될 겁니다.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60대여도 많이 비만하시고 또 대사 질환이 많아서 요산 수치도 높고 당뇨 있고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젊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고기는 좀 줄이시고 좀 식물성으로 가셔야 될 질환이 수도 있겠죠. 있는 경우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젊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키케로의 말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젊어서 방탕하게 살면 노쇠가 빨리 온다라고 키케로가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로마의 대분호죠. 근데 그러니까 젊어서 내가 정말 술 많이 먹고 담배 피고 고기 많이 먹으면 사실은 병이 쌓이는 속도가 60대에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한 70대 초반에 그때 몸이 확 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젊어서 경박단소하게 살게 되면 그 생애 전환기가 70대 후반 80대도 안 올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왜 장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평생 소식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80대가 되셔도 어떻게 보면 몸이 축나는 시기가 안 온 거라고 보시면 아직 생애 전환기가 안 오신 거지.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언젠가 축나기 시작할 때 그분은 진짜 적극적으로 드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젊어서 왕창 많이 했으면 그걸로 인한 나의 질환이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라. 네, 맞습니다. 질환이 없다면 그래도 또 여전히 생애 전환기가 오고 난 후에는 잘 먹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군요. 네, 네.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는 건 절대 안 좋은 거죠, 무조건.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도 담배 피우시고 잘 살았다고 하는데 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담배는 노화 속도를 확실하게 가속화시킨다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생물학적인 나이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에서도 아예 그냥 흡연력이 있으면은 아예 그냥 한 3년 정도 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 한 갑 이상 담배 피우시는 거는 10년 이상 수명을 단축시킨다 하시면 되겠고 담배는 이런 효과를 거의 대부분 이제 뒤집으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금연하면 돌아간다면서요. 금연하면 대부분 되찾을 수가 있고 늦어도 한 40대까지는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술은 과음하시게 되면 2, 3년 정도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술은 더 문제가 인지 기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가 마신 술의 총량이 내 뇌가 얼마나 쪼그라들었는지 혹은 내 인지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랑 상당히 좀 이제 그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술은 내가 마실 수 있는 총량이 좀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고 아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 80대에도 술 마실 수 있는 게 진짜로 멋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정말 건강의 징표 같은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애주가하신 분들은 80대에도 술을 드실 수 있도록 맞아요. 네, 50대, 60대, 70대에는 조금만 술을 아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80대에 드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60대, 70대 너무 많이 드시면 병이 나서 술이 끊겨서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끊기게 알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게 되죠. 담배는 무조건 끊는 게 최고고 네. 술은 아껴 먹어라. 네, 그래야 80, 90에도 한 잔 먹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참 천천히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좀 중용, 네, 균형을 맞춰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또 너무 그냥 늘어져 있지 말고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식하지 말고 또 나이 들었다고 너무 적게 먹지 말고 네. 이 얘기로군요.
맞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연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주제로 세자녀 출산 지원재단 김영식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